지금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국영방송 프랑스 24의 유명한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취재 내용을 프랑스와 비교해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La Corée du Sud a réussi à traverser ces épreuves en restant elle-même et à rentrer de plein pied dans l'ère moderne, en gardant son passé toujours bien présent. La Corée du Sud compte aujourd'hui 방송이 나간 후 프랑스 시청자들은 미쳤다, 세뇌당했나라며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빛의 속도로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기자가 일주일간 한국에서 뭘 봤길래 12년 경력을 걸고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저는 클레망틴 듀라벨입니다. 프랑스 국영방송 프랑스인포의 수석 아시아 특파원이죠. 12년간 일본 문화를 연구해왔고 특히 프랑스와 일본의 문화교류 분야에서는 나름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일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도쿄에서 3년간 생활하며 일본 문화의 깊이를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프랑스인포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일본 문화교류 150주년 기념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죠.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문화와 모방 문화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죠. 일본 문화는 1000년이 넘는 깊이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저 일본 문화를 표면적으로 따라하고 있을 뿐이에요. 시청률이 급등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역시 듀라벨, 일본 문화의 진수를 아는 전문가,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쳤다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K-팝이 J-팝에 열등한 모방품이라는 분석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편집장 피에르 르클레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듀라벨, 대단했어요. 시청자들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그의 눈에는 흥미로운 빛이 반짝였죠. 한국 특집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직접 가서 취재하는 거죠. 일본 문화와의 차이점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한국의 모방 문화를 직접 증명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일본 문화의 진정성과 한국 문화의 피상성을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파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분석해줄까?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K-팝의 J-팝 모방, K-드라마의 일본 드라마 표절, 심지어 한식도 일본 요리의 변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료 기자 장 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간다고. 너 정말 운이 좋구나.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거기 가서 제대로 한번 까발려봐. 우리가 일본 문화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곧 한국으로 떠납니다. 일본 문화의 진정성과 한국 문화의 실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어요. 수백 개의 좋아요와 격려 댓글이 달렸죠. 다음 날 아침 편집 회의에서 프로젝트가 확정됐습니다. 이건 문화적 정의를 위한 싸움이에요. 편집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구 언론들이 한류를 과대평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을 보여줘야 해요. 일주일간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문화 현장들을 둘러보고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제 가슴은 흥분으로 뛰었어요. 이번 취재로 제 경력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항공편을 예약하고 호텔을 잡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제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일본 문화를 흉내낸 것들로 가득할 텐데. 출발 전날 밤, 가방을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실상을 낱낱이 분석해 주겠어. 제 노트북에는 이미 일본과 한국의 비교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애니메이션, 음악, 드라마, 요리,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되겠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까? 아마도 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일 테니까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제가 예상했던 일본 공항의 열등한 모방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대신 완전히 다른 감각의 공간이 저를 맞이했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서자 기계가 제 여권을 읽고 얼굴을 인식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통과였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죠. 이상하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짐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정확한 시간에 작동했고 제 캐리어는 손상 없이 나왔죠.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 직원들이 여러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도 들렸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어만 따라 배운 게 아니라 독자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더 놀라운 건 공항 디자인이었어요. 일본의 미니멀한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이건 어디서 본 적 없는 독창적인 미학이었어요. 일본 공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동시에 세련됨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줄 서는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처럼 무작정 조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제 차례가 되자 운전기사가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놀랍게도 그는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봉주르라고 말하고 서울 어디로 가실까요? 라고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어를 하시는군요. 조금만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 프랑스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배웠습니다. 일본어도 할 줄 알아요. 하지만 프랑스어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말에 저는 또 놀랐어요. 일본어보다 프랑스어가 아름답다고? 일본 문화를 무조건 따라한다던 기존 생각과는 다른 반응이었죠.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달리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도시 전체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어떠세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처음 와봐서.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독특하네요. 일본과 많이 다르죠? 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좋은 나라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는데 일본의 획일적인 건축물들과는 달리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광고판들도 다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한글의 독특한 곡선미가 도시 전체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건물이 롯데월드 타워예요. 기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일본에는 이런 건물이 없죠. 맞았어요. 도쿄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영어와 함께 간단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비앙베뉴라고 말했어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 거리를 걸어보니 사람들의 패션 센스가 정말 독특했어요. 일본의 가와이 문화와도 다르고 서구 패션의 단순한 모방도 아니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가 일본 카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의 미니멀함과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개성 있는 공간이었죠. 주문을 하려는데 직원이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프랑스 메뉴도 있어요. 크루아상이랑 마카롱도 직접 만들어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일본 문화의 모방품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완전히 독자적인 문화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날 취재 완료. 예상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깊이 파봐야겠음. 편집장의 답장이 금방 왔어요. 좋아요. 표면에 속지 말고 진짜 실체를 찾아내세요. 우리 시청자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는데 그 색감과 디자인이 도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화려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어딘가 정감이 있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해야 해요. 분명 깊이 들어가면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일본의 하라주쿠나 긴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놀라운 건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는 거였어요. 일본 지하철보다 더 국제적이었죠. 명동거리에 도착하니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이 일본의 조용한 쇼핑가와는 사뭇 달랐어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느낌이었죠. 노점상들이 길거리 음식을 파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거든요. 한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깔끔한 인테리어의 카페였는데 일본 카페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였달까요.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한국인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파리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죠. 저는 파리에서 1년 살았었어요. 그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특히 문화가 정말 깊이 있죠. 우리는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면서도 프랑스 문화에 대해 정말 애정 어린 시선으로 말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일본 문화에 대한 열등감이나 모방 의식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대화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제 가방이 의자 옆에 없었어요. 에르메스 가방이었는데 50만 원 상당의 명품이었죠. 카페 안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중요한 카드와 현금, 여권까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파리에서 가방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찾을 수 없어요. 특히 이런 번화가에서는 더욱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손님, 가방 두고 가셨어요. 뒤돌아보니 아까 커피를 주문받았던 직원이 제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가방을 열어보니 카드도 현금도 여권도 한 점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다행히 손님 얼굴을 기억해서 찾아드릴 수 있었네요. 감사의 마음으로 팁을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한국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그 순간 충격이 왔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직이 특별한 덕목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뜻이었죠. 파리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도쿄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한국일까? 일본 문화를 무작정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정직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근처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한국 화장품이 일본 제품의 모방품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컨셉의 제품들이 있었어요. 일본 화장품의 미니멀한 디자인과는 달리 화려하고 개성 있는 패키징이었죠. 이 제품들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러 많이 와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정반대였어요. 모방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주는 쪽이었다니까요. 점심시간에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요리와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려고요.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맛이 정말 독특했어요. 일본의 섬세한 맛과는 완전히 다른 역동적이고 강렬한 맛이었죠. 이건 어디서도 먹어본 적 없는 독창적인 맛이었어요. 옆 테이블의 할머니가 저에게 김치를 더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외국 손님이시네요. 김치 맛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감동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친근함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에 갔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했는데 기모노와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느낌이었죠. 한복이 기모노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반대였거든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먼저였다는 거 아닌가요? 저녁에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격식 있는 문화와는 달리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죠. 한 가족이 저에게 치킨을 나눠주며 함께 앉으라고 했어요. 외국 손님이시죠? 한강 치킨 맛보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계속 이어졌어요. 버스에서 할아버지가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지하철에서 길을 물으니 직접 데려다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직한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인가요? 당연하죠. 기사님이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남의 물건은 남의 것이니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요. 일본에서도 그런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도 정직한 나라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일본은 예의 바르지만 좀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이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직함에도 색깔이 다르다는 뜻이었거든요. 일본의 정직함이 규칙에 의한 것이라면 한국의 정직함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방에 돌아와 오늘 경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가방을 찾아준 카페 직원, 김치를 나눠준 할머니, 치킨을 권한 가족들, 길을 알려준 시민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회. 이건 단순히 일본 문화를 모방한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였어요.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직성과 친절함이 인상적.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적 특징 발견. 답장이 왔어요. 그건 겉모습일 수도 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서 진짜 문제점들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제가 오늘 경험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과 정직이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한국의 문화 산업을 직접 체험해 볼 예정입니다. 과연 거기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려고 했어요.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역 안에 삼성 갤럭시 광고가 있더군요. 접는 스마트폰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폴더블 폰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는 기술이었거든요. 소니나 샤프에서도 이런 제품은 없었어요.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하니 웅장한 건물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듀라벨님, 환영합니다. 그녀는 프랑스어로 인사를 했고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로비에서부터 시작된 하이테크 시설들이 제 예상을 뒤엎었어요. 벽면의 디스플레이들이 모두 삼성 제품이었는데 화질이 정말 선명했어요. 소니 제품과 비교해봐도 뒤처지지 않았죠.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스마트폰 연구소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연구팀장이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죠. 실제로 폰을 접었다 펼쳤다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혁신이었죠. 일본에서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해서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연구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올레드 화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 기술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에도 저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이 기술을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니까요. 연구소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작년에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이 20조 원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20조 원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니의 연구개발비보다 훨씬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기술이 곧 미래니까요. 그가 단순하게 답했어요. 오늘 투자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을 구경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프랑스인, 독일인, 미국인들까지 말이죠. 글로벌 인재를 많이 채용하시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국적은 상관없어요. 인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다양성이 혁신을 만들어내거든요.
오후에는 LG전자 본사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기술들을 봤어요. 롤러블 텔레비전이었는데 화면이 말려서 사라지는 기술이었죠. 이 기술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예요. 개발자가 답했습니다. 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싶었어요. 가전제품 전시관에서 보니 한국 제품들이 일본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제품이 미니멀하고 기능적이라면 한국 제품은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었죠. 일본 제품들을 많이 연구하시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물론 좋은 제품들이죠. 마케팅 팀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방향을 추구해요. 일본이 완성도를 추구한다면 저희는 혁신을 추구하죠. 저녁에 홍대 근처에서 젊은 개발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기술에 대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일본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K-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개발자가 덧붙였습니다. J-팝을 따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든 거죠.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한 스타트업 대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희 인공지능 기술로 일본 회사들이 먼저 연락을 해와요. 기술 협력을 하자고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일본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 말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기술 서열이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닌가요? 한국이 일본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기술을 일본이 배우고 있다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기사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해야 지성이 풀려요. 그래서 신기술도 빨리 개발하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는 다른 점이 뭘까요? 일본은 꼼꼼하고 완벽해요. 우리는 좀 더 도전적이고 역동적이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게 빨라요. 방에 돌아와 오늘 경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롤러블 텔레비전, 올레드 디스플레이.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먼저 개발된 기술들이었어요. 일본 기술의 모방품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술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한국 고유의 문화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빨리빨리 문화,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높음. 일본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 혁신 추구. 답장이 왔어요. 기술은 겉모습일 수도 있어요. 문화적 깊이는 어떤가요? 그쪽을 더 파보세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본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혁신 정신과 독창성이었죠. 내일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볼 예정입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정말 J-팝과 일본 드라마의 모방품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홍대 앞에 도착한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라주쿠와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더 자유롭고 창조적인 분위기였죠. 거리 곳곳에서 젊은 아티스트들이 버스킹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음악이 J-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그룹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니 독특한 비트와 멜로디였습니다. 이게 K-팝인가요? 제가 옆에 있던 학생에게 물었어요. 네. 인디 K-팝이에요. 그 학생이 답했습니다. 메이저 아이돌 음악과는 또 달라요. 더 실험적이고 자유로워요. 홍익대학교 근처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웹툰 포스터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일본 만화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체와 스토리였죠. 이 웹툰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카페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 테이블에서 웹툰 작가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웹툰 작가이신가요? 네, 맞아요. 한 작가가 밝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아이디어를 나눠요. 일본 만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만화도 좋아하지만 저희는 다른 스타일을 추구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만화가 판타지 중심이라면 저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뤄요. 학교 폭력, 사회 문제, 연애 같은 거요.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웹툰을 보니 정말 달랐어요. 일본 만화의 과장된 표현보다는 더 섬세하고 현실적인 감정 표현이 있었죠.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저희 세대만의 감성인 것 같아요. 다른 작가가 답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경험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오후에는 홍대 근처의 음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K-팝 앨범들이 가득했는데 일본 아이돌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이 그룹들은 어떤 음악을 하나요? 제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각자 다른 컨셉이에요. 점원이 설명했습니다. BTS는 힙합 베이스, 블랙핑크는 팝, 뉴진스는 어반 팝이에요. 한 앨범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J-팝의 귀여운 멜로디와는 완전히 다른 강렬하고 세련된 사운드였죠. 이런 음악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2000년대 초부터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점원이 답했습니다. H.O.T,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그룹들이 시작이었죠. 저녁에 홍대 클럽가를 구경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춤추고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라주쿠의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더 역동적이고 표현적이었어요. 한 클럽에서 DJ를 하는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클럽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90년대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부터예요. 그가 답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클럽과는 다른 우리만의 바이브가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더 자유롭고 즉흥적이에요. 일본은 좀 더 예의를 중시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죠. 한 테이블에서 예술대학 학생들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 세대는 일본 문화에 열등감이 없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창의적인 것 같아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진정성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J-팝은 일본 내수 시장에 맞춰져 있잖아요. K-팝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흡수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 능해요.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미국 힙합, 유럽 일렉트로닉, 아프리카 리듬까지 다 섞어서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어요. 정말 놀라운 관점이었어요. 모방이 아니라 융합과 재창조였던 거죠. 일본 문화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문화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소화해내고 있었어요. 한 웹툰 작가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일본 만화는 소년 점프, 소년 매거진 같은 잡지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는 네이버 웹툰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로 갔어요. 더 혁신적이고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웹툰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작가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종이책 중심이잖아요. 밤늦게 홍대 거리를 걸으며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만난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나 모방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한 스트리트 아티스트가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런 그림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적인 것, 서구적인 것, 아시아적인 것, 다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일본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해요. 하지만 따라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이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한국 과자와 음료수들이 가득했는데 일본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맛과 디자인이었어요. 이 제품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아요. 점원이 말했습니다. 일본 과자보다 한국 과자를 더 찾는다고 해요. 방에 돌아와 오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웹툰, K-팝, 클럽 문화, 스트리트 아트. 이 모든 것이 일본 문화의 모방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였어요.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일본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자신감과 창조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젊은 세대의 창조성과 독창성이 놀라움. 일본 문화 모방이 아닌 독자적 문화 창조 중. 답장이 왔어요. 그건 최근 현상일 수도 있어요. 전통 문화는 어떤가요? 거기서 진짜 뿌리를 찾아보세요. 내일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예정입니다. 과연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정말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독자적인 뿌리가 있을까요? 경복궁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여기서도 일본 문화의 독창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았어요. 경복궁 입구에 도착하니 웅장한 광화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일본의 성문과는 완전히 다른 위엄이 있었어요. 더 크고 화려하면서도 격조 있는 느낌이었죠.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는데 가이드북에 흥미로운 문구가 있었어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담긴 궁궐. 궁궐 안으로 들어서니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일본의 교토 황궁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이었어요. 더 웅장하고 화려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한국어 해설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일본의 헤이항궁보다 400년이나 앞서 지어졌죠.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였다는 거 아닌가요? 근정전에 들어서니 용상이 있었습니다. 이 용상의 조각 기법은 당시 조선의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해설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일본의 목조 건축과는 다른 우리만의 기법이 사용됐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달랐어요. 일본 건축의 단순함과는 대조적으로 더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이 있었죠. 이런 단청 기법은 어디서 시작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 고유의 기법이에요. 해설사가 답했습니다. 일본에도 전해졌지만 원래는 우리 기술이죠. 경회로 앞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연목 기법도 조선 고유의 조경술입니다. 해설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일본 정원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에요. 일본은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라면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웅장함을 추구하죠. 점심시간에 궁궐 근처의 한식당에서 궁중 요리를 먹어봤습니다. 일본 가이세키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맛과 철학이었어요. 궁중 요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제가 음식점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고구려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장이 답했습니다. 일본 요리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됐죠.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고구려 고분벽화, 백제의 금관, 신라의 천마도. 이 모든 것이 일본 고대 문화보다 앞선 시기의 유물들이었어요. 이 도자기들을 보세요. 하계사가 설명했습니다.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당시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일본 다도 문화의 찻그릇들이 대부분 조선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말에 정말 놀랐어요. 일본의 자랑스러운 다도 문화가 조선 도자기에 기반한 거였다니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입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런 뛰어난 도공들을 데려가기 위해서였어요. 하계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글 전시관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하셨습니다. 전시 해설을 들으니 한글의 과학성이 정말 대단했어요. 일본의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실제로 한글의 원리를 배워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니. 이런 과학적인 문자 체계는 세계에서도 드물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거리였어요.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카페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복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나요? 제가 한복 대여점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한복이 정말 인기 많아요. 사장이 답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으세요. 기모노와는 다른 우아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복을 입어보니 기모노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우아하고 품격 있으면서도 활동적이었죠. 한복과 기모노의 차이가 뭔가요? 한복이 먼저 있었어요.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고 기모노는 나라시대에 만들어졌거든요. 한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고 들은 것들이 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는 역사적 사실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찻집 사장이 전통차를 우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차도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우리 전통이에요. 일본 다도는 조선에서 배워간 거거든요. 차를 마시니 정말 깊고 은은한 맛이었어요. 일본 말차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느껴졌죠. 그럼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를 따라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본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서 세계에 알리고 있죠.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더 많은 것들을 관찰했어요. 전통 악기상에서는 가야금과 대금 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본의 고토나 샤쿠하치와는 완전히 다른 음색이었죠. 더 깊고 정서적인 소리였어요. 한 전통 공예품 가게에서 나전칠기를 봤습니다. 이 기법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고려시대부터요. 가게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으로도 전해졌지만 원조는 우리나라예요. 기법도 우리가 더 섬세하고요. 실제로 작품들을 보니 정말 정교했어요. 일본의 우루시 칠기보다 더 화려하고 섬세한 무늬가 있었죠. 한지 체험반에서는 직접 한지를 만들어 봤어요. 한지가 일본 와시보다 질이 좋다고 해요. 체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든요. 조선시대 책들이 아직도 보존되는 이유죠. 저녁 늦게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복원된 하천이었지만 한국인들의 자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죠.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외국 분이시네요. 한국은 어떠세요? 전통 문화가 정말 깊이 있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일본 문화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우리만의 뿌리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5000년 역사가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온 독특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좋아요. 할아버지가 너그럽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버리면 되죠. 하지만 우리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봤어요.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곡선미가 살아있는 건물이었죠.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방에 돌아와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고려청자의 아름다움, 한글의 과학성, 한복의 우아함. 이 모든 것이 일본보다 앞서거나 독자적으로 발전한 문화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전통 문화들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었어요. 도자기, 건축, 음악, 심지어 문자까지. 제가 알고 있던 문화 전파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던 거죠. 일본 문화 전문가로서 12년간 쌓아온 지식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일본의 모방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문화의 원류였던 거 아닌가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통 문화 취재는 어땠어요? 그가 물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가 일본보다 앞서 있고 오히려 일본에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그런 건 과장된 주장일 수도 있어요. 편집장이 말했어요. 역사는 복잡한 거니까 현재의 문제점들을 더 찾아보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제가 본 것들이 과장된 주장일까요? 하지만 박물관의 유물들, 문헌들, 역사적 기록들은 명확했어요. 한국 문화의 독자성과 앞선 발전상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 문화 전문가로서의 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폄하했는데 그게 잘못된 편견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은 한국 언론을 직접 체험해 볼 예정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장되게 포장하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KBS 본사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자국 문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제가 어제 경험한 역사적 사실들을 한국 언론이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여의도 KBS 본사에 도착하니 웅장한 건물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듀라벨 기자님, 환영합니다. 국제부 박민수 PD가 로비에서 저를 맞았어요. 오늘 저희 방송국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먼저 뉴스룸을 구경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뉴스 제작 현장이었는데 기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며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방송국과 비슷하면서도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죠. 어떤 기사들을 주로 다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내의 모든 이슈를 다뤄요. 뉴스데스크가 답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비판적 시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비판적 시각이라니요? 정부 정책도 비판하나요? 당연히 해야죠. 그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언론의 역할이 권력 견제 아닌가요?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정부 편을 들 수는 없어요.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공영방송도 정부를 비판하지만 한국만큼 당당하지는 않았거든요. 편집 회의를 참관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당당하게 제안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더 깊이 파야 합니다.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정부 발표만 받았으면 안 돼요. 교육 정책도 문제가 많아요. 다른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죠. 이런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과 일본 관계는 어떻게 다루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국제부 기자가 답했습니다. 일본의 좋은 점도 인정하고 문제점도 지적하죠. 무조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기사를 보니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었어요. 일본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아니었죠. 인터뷰 시간에 박 PD와 마주 앉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도하나요? 그가 물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로 일본 문화의 모방품이라고 보도했어요. 저도 그런 시각으로 취재를 왔고요. 직접 와보니 어떠세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달라요. 특히 어제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박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외국을 편향적으로 보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죠. 한국 언론의 자유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민감한 질문을 던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국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하시나요? 객관적으로 보도하려고 해요. 그가 답했습니다. 좋은 점도 알리지만 문제점도 숨기지 않아요.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국제부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그들은 각자 담당하는 지역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일본 담당 기자님은 일본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일본 전문 기자가 답했습니다. 일본의 장점도 많이 있고 문제점도 있죠. 역사 문제로 감정적이 되기 쉽지만 그래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요. 프랑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전문 기자가 말했습니다. 문화 강국이지만 사회 문제도 많잖아요. 장단점을 모두 보도하려고 해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성찰적인 태도도 좋았고요.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일반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BS에서 일하는 게 어떠세요? 제가 물었어요. 자유롭고 보람 있어요. 한 기자가 답했습니다. 물론 압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진실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해요. 정부 눈치를 보지 않나요? 아예 안 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시청자들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후에는 다큐멘터리 제작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보니 정말 수준이 높았어요.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죠. 어떤 주제들을 주로 다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많이 다뤄요. PD가 설명했습니다. 청년 실업, 저출산, 사회 갈등. 이런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다룹니다. 한국 문화를 다룰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나요? 과장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PD가 답했습니다. 한류 열풍도 좋지만 그 이면의 문제점도 다뤄야죠. 아이돌 산업의 문제점,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한계점 같은 거요. 정말 놀라웠어요. 자국 문화를 무조건 미화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까지 솔직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시청률에 도움이 되나요? 시청률보다는 사회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재미를 주는 것보다 진실을 알리는 거니까요. 저녁에 한강공원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KBS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이게 정말 건강한 언론의 모습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도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언론의 자기 성찰적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자국 문화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놀라웠어요. 한류를 자랑하면서도 그 문제점까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이런 균형 감각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 시민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외국 분이시네요. 한국은 어떠세요? 언론이 정말 자유롭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정부도 비판하고 자국 문화의 문제점도 솔직하게 다루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반성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보도들이 정말 객관적이었을까? 진실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본 문화만 편향적으로 옹호하면서 한국을 폄하한 건 아닐까? 방에 돌아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인상, 가방을 찾아준 사람들, 놀라운 기술력, 창조적인 젊은이들, 깊이 있는 전통 문화, 자유로운 언론.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귀국이죠. 그가 물었어요. 네. 내일 저녁 비행기예요. 그럼 모레 생방송 준비됐죠. 시청자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폭로해달라는 댓글이 수천 개예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내용과 제가 경험한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좋아요. 그럼 한국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주세요. 일본 문화와의 차이점도 명확히 보여주고요. 전화를 끊고 마지막 고민에 빠졌습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내용과 제가 경험한 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직장에서의 처세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레 생방송에서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 결과를 발표해야 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마지막 날 저녁, 홍대 걷기길을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거리가 파리의 샹젤리제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 하지만 더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죠.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노트에 적힌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니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일까? 첫날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라고 확신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은 독창적인 문화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온 전화였어요. 듀라벨, 어떻게 지내? 편집장 피에르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내일 귀국이죠. 모레 생방송 준비는 됐나요? 그가 물었어요. 시청자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달라는 반응이 뜨거워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제로 본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좋아요. 그럼 일본 문화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특히 한국이 얼마나 일본에 의존적인지 구체적으로 다뤄주고요.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걸 원해요.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내용과 제가 경험한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 테이블에서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 온 프랑스 관광객들 같았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정말 멋지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 K-팝도 들어보니까 J-팝과는 차원이 달라.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더 세련되고 국제적인 느낌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니 더욱 복잡해졌어요. 일반 관광객들도 한국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저만 일주일 전까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녁 늦게 한강공원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한 가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외국인이세요? 아빠가 물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우와, 프랑스. 어린 딸이 신기해했어요. 에펠탑 진짜 봤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프랑스도 가보고 싶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문화가 정말 깊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도 문화가 정말 깊이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가요? 아빠가 기뻐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좋게 봐주시니까 뿌듯하네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아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자국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성숙함이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명동을 지났습니다. 일주일 전 가방을 잃어버렸던 그 카페 앞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그때 한국에선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직원의 말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됐어요. 정직과 친절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인 사회. 이런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가 어떨지 상상이 됐어요. 진정성과 따뜻함이 담긴 문화 말이에요. 호텔 방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마지막 고민을 했습니다. 내일 파리로 돌아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편집장의 압박, 동료들의 기대, 시청자들의 편견.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제가 경험한 진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높이 솟은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불빛들. 일주일 전에는 일본의 모방품 도시라고 생각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독창적이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정감 있는 도시. 마지막으로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귀국. 생방송 준비 완료. 답장이 금방 왔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진짜 모습이라. 과연 편집장이 원하는 진짜 모습과 제가 경험한 진짜 모습이 같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제 사명이 무엇일까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을 전하는 것일까요? 일주일 전에 저라면 주저없이 편집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요. 가방을 찾아준 카페 직원, 따뜻하게 대해준 시민들. 놀라운 기술을 자랑스럽게 소개해준 연구원들.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들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일 생방송에서는 제가 경험한 진실을 말하겠어요. 설령 편집장이 화를 내고 동료들이 등을 돌린다 해도, 시청자들이 실망한다 해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이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가고, 모레면 운명의 생방송이 시작될 거예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지만 후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제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게 맞을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파리의 익숙한 거리들을 보니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을 봤습니다. 한글로 쓰인 책갈피, 경복궁 엽서, 한복 모양 자석. 이 작은 것들이 지난 일주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방송국에 갔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떻게 지냈어? 한국이 정말 엉망이었지. 장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글쎄, 저는 애매하게 답했어요. 내일 방송이 기대돼, 소피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줘. 일본 문화가 얼마나 우월한지 증명해보라고.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기대하는 것과 제가 경험한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편집장실에 들어가니 피에르가 환한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어땠어?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좋아. 내일 생방송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얼마나 일본에 의존적인지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가 끼어들었어요. 시청자 반응이 정말 뜨거워. 댓글 보니까 모두들 한국의 허상을 폭로해달라고 하더라고. 이번 방송으로 네 명성이 확고해질 거야. 집에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오전, 메이크업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긴장하시나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제가 답했습니다. 중요한 방송이거든요.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익숙한 세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법정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죠. 5분 후 방송 시작합니다. 조연출이 외쳤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앵커 미셸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돼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실 거죠? 3분 후 조연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1분 후 마침내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된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셸이 카메라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 특별 취재에서 막 돌아온 클레망틴 듀라벨 기자입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지만 이제 결심했습니다. 듀라벨 기자, 한국의 상황은 어땠나요? 미셸이 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미셸의 표정이 굳어졌죠. 한국은 일본 문화를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제어실에서 급히 손짓하는 게 보였어요. 방송을 멈추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K-팝은 J-팝의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장르였어요. 한국의 기술력도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기술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혁신이었죠. 미셸이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통계보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친절함도 놀라웠어요. 제가 명품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돌려받았습니다. 제어실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편집장이 화를 내며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는 일본보다 앞서 있었어요. 한복, 한글, 도자기 기술 모두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었습니다. 미셸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요. 카메라가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우리는 종종 다른 나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해보니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언론인으로서 편견 없이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편집장이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원한 내용이 아니잖아.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사실. 넌 한국에 세뇌당한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SNS가 폭발했어요. 듀라벨이 한국에 매수당했다. 배신자. 일본을 모독했다. 같은 악플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동시에 용기 있는 기자. 진실을 말한 용기. 더 많은 진실을 원한다는 응원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저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힌 기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리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기자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언론인의 진정한 사명임을 깨달았어요. 한국 취재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폄하하러 갔지만 정작 무너진 건 제 편견과 오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진실과 겸손이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방송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프랑스 언론계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기자라고 했죠. SNS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편집장 피에르로부터 정직 통보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어요. 방송 이틀 후 편집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듀라벨, 이번 방송이 큰 파장을 일으켰어. 그가 말했습니다. 시청률도 역대 최고였고. 다시 생각해보니 네가 맞을 수도 있겠더라고.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시청자들 중에 네 방송을 보고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젊은 시청자들 말이야. 그가 설명했어요. 광고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아시아 문화를 편견 없이 다루는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시아 문화 전문 프로그램이요? 그래, 일본만 다루지 말고 한국, 중국까지 포함해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다루는 거야. 의외의 기회였어요. 소르본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학 강의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교수가 물었어요. 일본학만 하시던 분이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주시니까 더 신뢰가 갑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대사가 직접 저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대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한국에서 온 편지들이었어요. 제가 카페에서 만났던 사람들, 거리에서 만났던 시민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죠. 특히 가방을 찾아준 카페 직원도 편지를 보내왔어요. 듀라벨 기자님이 방송에서 저희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이제 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달 후, 새로운 프로그램 아시아 문화 탐방이 시작됐습니다. 첫 방송에서 저는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편견을 가졌던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며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선입견 없이 각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이런 정직한 기자를 기다렸어요. 편견 없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3달 후에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편견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거든요. 경복궁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깊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프랑스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홍대에서 젊은 아티스트들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듀라벨 기자님, 방송 봤어요. 웹툰 작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에서도 한국 웹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KBS에서도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편견을 극복한 프랑스 기자라는 제목으로요.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PD가 물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나라든 직접 가서 경험해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죠. 1년 후, 제 책 편견을 깬 일주일이 출간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담은 책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어로도 번역됐죠. 책 출간 기념회에서 만난 독자가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제 편견도 돌아보게 됐고요.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경험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 저는 동아시아 문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오가며 각국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죠. 더 이상 어느 한 나라를 편애하지 않아요. 각각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였죠. 어제 한국에서 온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한불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만약 편집장이 원하는 대로 방송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론인의 사명이고 더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기자에서 열린 마음의 문화 전문가로, 오만한 유럽인에서 겸손한 세계 시민으로 변화시켜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클레망틴 듀라벨 기자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12년간 일본 문화 전문가로 활동하며 한국을 폄하했던 기자가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생방송에서 진실을 고백하는 그 용기가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한국의 정직한 시민 의식과 독창적인 문화, 그리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한 외국인 기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우리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